최근 자격시험 반복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야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단원별 반복 기출 문제 풀이. 자, 필기시험 세 번째 출제 단원은 제1장 유황보호 개론에서 인권과 직업윤리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평균 출제 빈도는 10개로 매우 높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박음질 풀이 출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는 우리 단계, 권리의 단계 중에서 크게 4개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 단계 11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한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인 물품을 설치하고 뭐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개인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머리 모양이라든지 의복도 선택하도록 결정권을 항상 보장을 해주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별화 서비스는. 자, 그 다음에 생활 단계에 해당되는 권리가 자, 1번에 보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있죠. 자, 이거는 본인들의 대상자의 어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격리라든지 또는 억제된 사용 같은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차별 학대받지 않을 권리죠. 말 그대로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여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리고 어떤 학대를 해서도 안 된다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이 내용도 다 생활 단계의 권리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동의 없이 본인의 대상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생활 또 보장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이고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이거는 생활 단계의 권리가 아니라 입소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첫째,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사용을 제한함. 둘째,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보기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4번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는 생활 단계 11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다 보시면 되고 지금 위에 1번, 2번도 다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랑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도 생활 단계에 해당되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입소 전 단계에서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아까 입소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권리가 크게 4개로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그 아웃라인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시설생활로 인해 권리 해가지고 크게 단계가 4개가 있고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입소 전 단계의 권리가 있고, 입소 계약 단계, 그 다음에 생활 단계 11개가 있죠. 자, 이 11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소 단계의 권리. 그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한다. 자, 그러면 입소 전 단계의 권리는 아까 보기에 나왔듯이 시설 정보 접근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고, 입소 계약 단계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설명을 듣고 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생활 단계 11개 있죠. 11단계는 아니고 11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 차별, 그 다음에 신체 구속받지 않을 권리, 뭐 사생활 비밀 보장 권리, 질 높은 서비스, 개별화된 존엄 존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간간히 언급이 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소 단계에도 있다 이 말이죠. 스스로 퇴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십시오.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시설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제 안락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죠. 해당이 되고 지금 1번에서 5번 나머지도 자 시설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 11가지 중에서 지금 언급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자,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서 이 뭐 매트리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휠체어 공간이 어떤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문턱 제거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2번 같은 경우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있죠. 자, 이것은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대상자의 정보를 임의로 다른 데 제공을 한다든지 우리 사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어떤 전화기 사용이 불가하다. 본인이 이제 사용하고 싶을 때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임의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방에 불쑥 들어온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자, 아까 1번 신체 구속 관련한 거는 자, 억제대라든지 격리를 따로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억제, 격리, 그러니까 신체적 구속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이거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차별 학대받지 않을 권리는 말 그대로 성별, 종교, 신분, 경제, 신분차별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고 5번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관리할 권리, 그러니까 타인에게 양도, 그러니까 임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첫째,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둘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보기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부터서는 노인 학대 유형 자, 관련한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지금 문제에 나왔듯이 신체적 학대죠. 자, 이것은 자, 어떤 공간에 출입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흉기로 협박한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자, 가스, 난방, 수도,
음료, 식사, 보관 물품,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뭐 우리 솥 있죠. 밥솥 등등 이런 것 물품에 가는 것을 단절시키는 것. 아예 강제로 단절시킨다 이 개념입니다. 자, 이런 위협하는 행위는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약물을 투입하는 것, 수면제 같은 것을 과다 복용을 시켜서 계속 잠을 재운다든지 이런 것도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뭐 유기 방임도 있죠. 자, 유기는 연락을 아예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시킨 후에 아예 연락 두절한다. 그리고 인지장애노인,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고의적으로 가출 배회해도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유기다. 자, 방임은 큰 틀은 이겁니다. 의, 식, 주, 그 다음에 의료적 행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요 방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비라든지 각종 세금이 막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 집에 가보니까 어르신 집에 그다음에 중증 어떤 아픈 그 중증 질병의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방치하는 개념이다. 방임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어떤 접촉을 깊이 하는 거, 어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 벌레 취급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회관계를 방해한다. 그 다음에 위협, 모욕 등의 언어, 비언어적인 행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착취하고 사용해버리고 어떤 노동을 이제 강제로 시킨 거는 아까 신체적 학대였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첫째,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둘째,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보기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보기 1. 유기 2. 자기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보기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 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자, 이번 문제는 키워드가 요양보호사의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출제 빈도가 한 4회 정도 되어서 추가로 해봤습니다. 자, 이 요양보호사에 관한 권리가 교재에 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내용은 노동에 관한 권리 부분이었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기본 인권이 평등권이 있고, 노동 관련 권리가 있고, 자유권. 평등, 자유, 노동에 관한 권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노동 관련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견의 표현이 자유로워야 되고 보수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노동 조건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에 대한 거는 뭐 고용의 형태, 연령, 성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학력이나 뭐 출신 지역, 종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죠. 자유권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 신체의 안전 보장에 대한 자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두십시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음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자, 이번 문제에는 이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됩니다. 이 또한 계속 반복되는 문제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성희롱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죠? 자,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인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적 성희롱이 지금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음란한 어떤 그림, 사진을 보여주고 또는 보낸다든지 또는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서 보이는 게 다 시각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거는 말로 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해유하는 거.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 강제적으로 술을 따르라 하는 것도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으로 말 그대로 접촉을 한다든지 밀착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어떤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자, 그럼 1번에 신체 일부를 좀 밀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무슨 자,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음 유무를 막 묻는 거 이것은 뭐 자, 언어적 성희롱이죠. 자,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이 또한도 언어적 성희롱. 통화할 때 성적 내용도 말한다. 이것도 뭐 언어적 성희롱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성희롱과 관련한 대처 방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피해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한테 알리고 그 기관에서는 그 사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보면 되죠. 1번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자, 임의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도 안 되죠. 어떤 시정을 요구한 후에 계속 이 성희롱이 계속되면 어떤 증거를 이제 남길 필요도 있다, 그죠? 혹시나를 위해서. 그래서 녹취라든지 일지의 작성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2번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어떤 성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4번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기본 대처 방법입니다. 5번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항의해서도 안 되고요. 자, 기관장의 대처, 그러니까 기관 자체에서의 대처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가족에게 사정을 이제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인권과 직업윤리 중에서 직업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직업윤리 단원에서는. 그래서 딱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또 파트이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 자, 이번에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이거는 차별이다. 그죠? 절대로 뭐 이 지위라든지 신분, 자, 이거는 차별 대우 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 등에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자, 이런 것을 하소연하면 안 된다, 그죠? 대상자 앞에서는 필요하거나 어떤 나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대상자에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그래서 대상자 요구입니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제공하면 안 되죠. 자, 이것 또한도 아까 차별 대우에 해당이 된다 보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에 자신의 종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자, 2번 서비스 제공 시에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구의? 대상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4번 타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자, 무엇보다 협력이 더 우선이죠. 자, 응급사항 시에 신속성이 또 우선되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협력. 자, 타직종과의 협력이 우선이고 상호 협조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항상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보고해야 되고 지시 상황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또 전문가와 연계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보기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입니다. 자, 본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본인의 복장과 외모 관리도 다 포함이 된다 보면 됩니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자, 주관적인 건 아닌 거 아시죠? 자, 사실 그대로 정확히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자, 의료인을 대신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업무가 있죠. 근데 의료 행위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고 보고해야 되지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권리가 있다 했습니다. 자,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되죠. 본인이나 또는 가족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와 개인적인 어떤 계약을 따로 한다든지 또는 타기간에 임의로 의뢰하는 것 또한도 금지이다 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보기 1.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자,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자, 제한해서는 안 되죠. 자, 항상 사생활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2.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자, 모두 수용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그 요양보호 서비스의 그 툴이 있거든요. 기본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는 없고, 자, 상호 그리고 대등한 관계임을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4.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자, 감사하지만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물질적 보상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건 해서 안 됩니다.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자, 전문 지식과 기술, 자기 개발 어떤 이런 부분을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리해야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자, 1번 대상자 모두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가 아니죠. 가족의 요구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대상자입니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자, 중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 없이는 근무지를 일탈해서도 안 되고 개인적 용무를 봐서도 안 된다. 그죠?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자, 임의로 계획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전문가가 연계되어야 되는 내용이면 반드시 연계해서 도움을 또 전달해야 됩니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자, 우리가 줄임말뿐만 아니라 유아어, 반말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명령어, 부정형 이런 것들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자, 1번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자,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했다. 그죠? 부재 시에는 다음 방문일을 메모에 남기고 오든지 아니면 연락을 하시든지 하면 되죠.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자, 대상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임의로 계약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 또는 가족이 기존 상의해서 하시는 거죠. 기관과 함께.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자, 그게 아니죠. 자, 일단 요양보호사의 건강관리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복장이나 외모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되죠. 자, 어르신들의 그 의사를 항상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리에서 나온 문제인데, 자, 특히 이제 사례형 문제죠. 자, 요즘은 요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일 그냥 최선의 방법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상자는 거부를 하시니까 그래서 보호자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보는 앞에서 다 같이 있는 데서 정리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번처럼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임의로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건물을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을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자, 이번 문제도 지금 윤리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3번에 학대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보고라도 해야 합니다. 자, 1번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자, 물건을 팔고 또는 공용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건물을 대신해달라고 한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대신한다든지 또 자신의 건물을 대신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안 된다. 반드시 보고를 해서 뭐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다 원칙이 그죠? 자, 본인의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나태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절대로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상태 변화가 있는 관찰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야 되고 항상 정확하게 그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죠. 그래서 뒤에 모아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또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시하고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여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자, 이번 문제도 윤리적 책임을 지금 윤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 상세히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죠. 기록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무리입니다.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죠? 자, 등급 판정이라든지 인정 신청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여 대화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배웠죠. 이거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선을 마주 보고 맞추고 누르고 내려다보면 안 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3.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우리가 임의로 직접 대여하는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아니고 직접 판매, 알선, 대여는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기관에 센터에 그냥 보고해 주면 됩니다. 5번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 자, 별도의 서비스를 임의로 체결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또 타기관에 임의로 다른 기관에다가 뭐 의뢰를 한다든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보기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자, 이번 문제도 지금 윤리의 원칙이고요. 자, 1번에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즉, 자기 결정권을 최대로 존중한다 입니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대등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가 아니죠. 반드시 가족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일단 신고 또는 보고라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기관에.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자, 임의로 종결해서는 안 되고, 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학대를 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기관에다가 센터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키면 안 되죠. 자, 본인의 어떤 그 종교 있죠. 뭐 성별, 뭐 연령,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자, 차별 대우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인들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보기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자, 이 문제도 신뢰감 형성하기 위한 방법, 즉 지금 윤리에 대한 원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 자,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자, 반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어, 명령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 부재 중에는 우리 임의로 그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지 같은 데 남기고 온다든지 문에 붙이고 온다든지 하면 되죠.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이 과도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아니죠. 항상 우리가 시작과 종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내용대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반드시 방문 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항상 늦어서는 안 되고요.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보기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자, 이번 문제는 키워드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내용 중에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좀 기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4번의 요 내용은 그 자가 진단을 하는 팔렌 검사,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손등을 맞대고 1분 이상, 1분 정도 이렇게 밀고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살펴보면 증상을 일단 손 감각의 감각의 저하와 저림 증상, 그리고 통증, 권력의 약화까지 나타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그 수근관이 눌려서 그죠?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지의 반쪽,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에서 넷째 손가락
무릎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손바닥 사이에 그 감각의 둔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보기에 간간히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하십시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자, 이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요 파트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요통을 예방하는 좀 내용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 올릴 때 그런 방법은 답은 4번이죠. 무릎을 굽혀 허리는 펴고,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통을 예방한다 보시면 되고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자, 물건이든 우리가 대상자를 옮길 때도 그렇고 항상 멀리 있으면 우리가 허리를 당연히 굽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최대한 몸에서 가까이 그 물건을 둔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아니겠죠. 반대입니다. 자, 발을 벌리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자,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자, 높이지 않고 무게중심은 항상 낮춥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유지가 됩니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자,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돌려서 움직여서 아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세로 정면을 보고 서서 물건을 이동해야 된다 보면 되죠. 문제 16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보기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자, 이번 문제부터서는요. 자, 근골격계의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특히 어떤 손상이 왔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가 맞고요. 자, 1번에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자, 털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손목이 삐끗했거나 아니면 골절이 됐을 때 자, 초기에는 반드시 고정해야 되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털어주면 안 되고 자, 휴식하고 고정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2차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플린트라든지 캐스트 이런 걸 대주고 하죠. 자, 이번에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자, 낮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심장보다 높게 올려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부어오르는 것과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통증도 또 완화가 좀 되죠. 자, 4번에 손상 직후에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우리 급성기일 때는 절대로 온찜질 해서는 안 된다 했죠. 염증이 더 증가된다 했습니다. 온찜질은. 자, 그래서 냉찜질을 한다. 자,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5번에도 굽혔다 폈다 이런 스트레칭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외에 추가적인 초기 관리 방법을 보시면 자, 우리가 초기 관리, 초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손상이 된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었던 이러한 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약물요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진통제와 보통 근육이완제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자, 이번 문제는 키워드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서 스트레칭, 전신 스트레칭을 할 때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에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항상 빠르고 신속하다 이런 표현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5분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하나의 자세는 한 10초에서 15초를 유지한다. 그리고 같은 동작은 5회에서 10회를 반복을 한다 되어 있고, 그런데 동작과 또 동작 사이에 휴식을 한 5초에서 10초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자, 통증이 느껴지면 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면 안 되고 그냥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까지의 스트레칭입니다. 강도가. 4번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자, 이렇게 길게 참으면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자, 이번 문제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2, 3일간 업무 중단과 함께 증상이 회복된 후에라도 최소 2, 3일간은 음식 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자, 1번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하죠.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등에 이 등을 가리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케어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자, 결핵 대상자가 완치가 되려면 결핵약을 복용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계속 드시면서 투약하면서 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접촉 안 해서는 안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결핵약을 투여하게 되면 한 보통 2, 3주 정도 투약하게 되면 전염성은 거의 없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을 철저하게 착용하고 접촉해서 케어하면 됩니다. 3번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수건뿐만 아니라 모자나 스카프, 머리핀, 빗, 옷 등 이런 모든 것들,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공동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4번에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접촉했다 하면 무조건 동시 치료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닦는다. 씻는다.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자, 이번 문제도 감염 예방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이죠. 손 씻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이죠. 자, 1번에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자,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세탁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탁하고 건조시켜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고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자, 받아서 씻는 것은 해당 사항 없었죠. 항상 흐르는 그리고 미온수에 씻어야 되고 고체 비누보다는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절대 아니겠죠.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리하는 동안 장갑을 꼈다 하더라도 그게 100% 방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손은 씻어야 된다 보시면 되죠.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른다. 이걸 문지를 수가 없죠. 엄지손가락으로 비빌 수 없기 때문에 자, 손바닥으로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빡빡 문질러 줘야 되겠죠.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